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5,000명에서 7,000명 사이를 오르내리는 가운데 오늘은요 하루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 수도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래 처음으로 900명 선을 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하루 세 자릿수 사망자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하루 사망자는 오늘 0시 기준 94명. 게다가 어제부터 방역 패스가 강화돼 실시가 됐지만 이마저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죠.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서 접속 장애가 발생을 했고요. 첫날부터 혼란을 빚었는데 오늘도 접종 증명 어플리케이션이 먹통이 되면서 혼선을 빚었습니다. 우리 지역 안동에서는 안동병원발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동병원 관련 확진자 모두 34명입니다. 12월 1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자동차 썬팅할 땐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다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세라젠 V6 퇴행성 협착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장모님도, 혈액순환 개선이 필요한 엄마도, 추간판 탈출증으로 견인이 필요한 아빠도, 근육통 완화가 필요한 아들도 미국 FDA 승인 세라젠 V6 지금 체험해보세요.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알았어 DBF 알았어 현금은 알았어 DB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스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오메가3 뭐가 좋을까? 세 가지가 중요하죠. 어취가 없는지, 중금속 걱정 없는지, 오직 물로만 추출했는지. 기억하세요. 100% 식물성 오메가3는 아이코메가 판매 신신제약 제조 코스맥스 바이오. 오메가3는 EPA 및 DHA 함유 유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박동씨, 왜 차 사진을 찍고 계세요? 우리 동네 정비소들은 다 수리비가 다르다 하네. 그럼 어쩌죠? 가닥 견적 비교하러 간다. 사진 한 장으로 간편하게 견적 비교하고 선택하니까 손해 없는 내 차 관리 가닥. 12월 1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생활 속 법률 문제를 쉽고 명쾌하게 풀어보는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선 안동 역사부지 활용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잠시 후에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정낙현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알아보는 최혜원의 시사 따라잡기 최혜원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형진의 쾌도난법, 생활 속의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안형진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형진 변호사입니다. 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또 위중증 환자 수가 연일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병상 확보에도 비상에 걸렸는데 이것과 좀 연관해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 문제, 노동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나 방역 패스로 자영업자들, 노동자들 많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매출 감소로 인한 해고, 권고 휴직 등을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용자와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권리 의무가 인정되는지, 또 분쟁 발생 시엔 어떻게 구제를 받을지 대처를 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워낙에 힘드시기 때문에 직원분들을 내보내는 경우가 많아졌죠. 이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먼저 매출 감소로 인해서 휴직을 하는 경우 준비를 하셨죠. 네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주점, 식당, 카페 등 모든 사업주들이 매출 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 참다 못한 업주분들이 직원들에게 2달 내지 3달 동안 휴직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정부 조치가 완화되면은 그때 다시 일하자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직원들에게 휴직을 권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 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강제 규정입니다. 네. 그 예를 들어서 월급이 한 200만 원이었다면 휴직 기간 중이더라도 14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 법적 명칭은 휴업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게 귀책 사유로 인해서 휴업하는 경우라고 했었잖아요. 이게 귀책 사유라는 게 어떤 게 해당이 될까요? 예, 요즘 귀책 사유라는 말을 조금 쓰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좀 어려워서 그렇기도 하고 우리식 한자가 맞냐 이런 의문도 있는데 그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할 사유란 뜻입니다. 통상 매출 감소도 사용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제 갑자기 지진이 난 것과 같은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물론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겠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잘 아시듯이 전파성, 중증도,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횟수 및 빈도, 접종 완료 후 돌파 감염 지수 등에서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수준의 바이러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강제하는 각종의 조치들도 전례가 없는데요. 뭐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나 등등 있겠죠. 네. 이로 인해서 매출이 급감한 경우에도 과연 사용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유가 되느냐라는 점에서 좀 논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건 정말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라는 걸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겪는 거고 정부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걸 처음으로 했고 그 때문에 피해 입은 업주들, 사용자는 이걸 과연 천재지변으로 봐야 될지 매출 감소를 귀책 사유로 봐야 될지 헷갈리네요. 어렵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근로기준법 상의 이제 규정에 대해서는 등등 규정에 대해서 이제 고용노동부가 유권 해석 기관인데요. 네. 최근에 코로나19 관련 노동관계법 주요 Q&A라는 이제 그걸 통해서 밝힌 바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부품업체 휴업에 따른 부품 공급 중단이나 예약 취소,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세력 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로서 사용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유권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논란이 있죠. 이게 코로나가 겪어보지 못한 사태인 만큼 이를 천재지변 내지에 준하는 것으로 볼지 말지 아직까지는 대법원의 판례까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단순한 매출 감소 이런 게 아니라 이건 지진이나 태풍에 준하는 천재지변 아니냐 이렇게 항변하는 경우도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가 유권 해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의 여지가 아직은 좀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코로나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인 만큼 관련 분쟁이 발생하면 일단 노동자 입장에서는 관할 노동청에 의뢰해서 원만한 해결 기하는 것이 한 방편인 걸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사업자에 대해서 구제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 경영을 이제 계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되 그 노동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휴업수당의 전부 내지 일부 감액을 해달라고 지급 승인 신청을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일예로 노동위원회에서 예전에 중국 정부가 한류 제한 조치하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한 조치로 인해서 경영이 악화된 여행사가 휴업수당을 감액해달라고 노동위원회에 이제 신청한 사안에서 노동위원회는 중국의 관광객의 비중이 99%를 차지하고 있던 점 등을 고려해서 휴업수당 전액을 감액해달라 해주는 것으로 승인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체에만 적용됩니다. 경북 북부의 경우에는 상당수의 자영업이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기 때문에 휴업수당의 적용이 아니라서 많은 근로자들이 휴업수당 규정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꼭 지적할 것이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법적, 사회적 문제가 계속 생겨나서 누적되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전대미문의 새로운 상황에 맞게 근로기준법 기타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이제 불행히도 거부기 거론을 면치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대선과 지선이 가까우면서 현금 지급과 같은 대증적 요법은 주목을 받고 있지만 코로나와 같은 긴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제대로 정비하는 데는 손을 놓고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좀 더 눈을 부릅뜨시고 감시해 주시고 좀 일을 해라라고 해줘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걸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때문에 휴업을 하게 된다면 혹은 휴직을 권하게 된다면 그래도 170% 정도는 임금을 줘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하지만 예,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너무 힘들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서 네. 이거를 감면받거나 또는 아예 면제를 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사실 소상공인분들이 5인 이하 사업장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미만의 부분이, 사업장이 네,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미만의 사업장이 많아서 이 부분은 조금 해결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휴직은 이렇고 코로나가 지금 2년째 계속되고 있어서 아예 해고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때는 법적 문제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선 중요한 것은 해고 예고제, 즉 해고할 경우에도 한 달 이전에 예고를 하거나 또는 즉시 해고한 다음에 한 달치 급여를 지급하고 해야 되는데요.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를 묻지 않고 모든 사업체에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휴업수당과는 아예 달리 적용 대상이 넓은데요. 네. 다만 해고 예고 수당은 현재 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에 코로나19로 인한 점은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휴업수당에 대한 유권 해석을 감안하면은 코로나로 인한 해고에도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는 게 고용노동부 입장이라고 보는 해석하는 그러한 견해도 있긴 있습니다. 네. 다만 이 또한 아직은 대법원 판례가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논란의 여지가 없지는 않은데요.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급해야 될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은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에 의해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처벌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지급은 해놓고 네. 이제 후일 민사소송 등으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보는 것도 좀 더 안전할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한 달 월급 지급하냐 마냐 이것 때문에 소송까지 하는 것 선택한 사업자가 과연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변호사 보수 등 감안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입법으로 정리를 해서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태를 근로기준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해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한 달 전에는 예고 수당을 지급하면서 또 해고에 대해서 통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예. 또 이제 일을 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이게 과연 산업재해에 해당이 될까 궁금해요. 예, 요것도 중요합니다.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또는 외근을 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산업재해에 해당한다고 해석이 됩니다. 네. 이제 판례에 의하면은 1차 회식의 경우에도 업무의 연장상성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 회식 과정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볼 가능성이 상당한데요. 일예로 예전에 구로 콜센터에서 근무하다가 코로나에 감염된 근로자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대대로 크게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네네. 그 경우에 산업재해로 인정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인정 시에는 원칙적으로 평균 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인정받는 등의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는 관련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 점이 사실상 매우 어렵습니다. 코로나를 언제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를 역학조사를 해서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의 경우에는 어디서 언제 걸렸는지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또 코로나 부작용 의심 사례의 경우에는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데 법은 여전히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두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운 측면이 많습니다. 뉴노멀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뉴노멀의 시대에 맞게 법과 제도의 정비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참 법적으로 확실히 뭔가 제정이 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말씀을 쭉 해주셨어요. 근데 그 외에 또 알아야 될 사항들도 있을까요? 네, 그 실업급여의 문제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주들이 월급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임금을 받지 못하니까 근로자도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자발적으로 제가 간두겠습니다. 다른 곳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사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자발적인 퇴직은 실업급여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냥 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아예 생각도 하지 않는 분이 많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법은 이 자발적인 퇴직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그 최근 1년간 2개월 이상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코로나로 인해서 2개월 이상 임금을 못 받아서 참 어려운 점을 간뒀더라도 자발적 퇴직이라도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잘 알아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흔히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는 아예 못 받는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1년간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영진 변호사였습니다. 네, 안형진의 쾌도난법, 안형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MBC 라디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여행신, 그리고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 국민 모두가 만들어주신 최고의 신들이 있기에 해피엔딩 신은 멀지 않았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지금 시각 6시 23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중앙선이 이전을 하면서 구 안동역 역사부지 개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죠. 라디오 오늘에서도 여러 번 다뤘는데요. 최근에 안동시는 공청회를 열고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기본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공청회에 함께 하셨던 분이죠.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정낙현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낙현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앙선이 이설을 하면서 안동 그 도심 가운데 굉장히 큰 유휴 부지가 생겼어요. 이 안동 역사 부지 어떻게 활용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안동 역사 부지 개발의 중요성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안동시로 본다고 하면은 네, 진짜 중요한 그 어떤 역사성이라든지 또는 장소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전체 그 부지가
18만 미터 제곱 한 6만 평 정도 되고요. 또 97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점. 그다음에 1931년도부터인가요? 약 한 90년 정도 안동 지역민들의 추억과 기억의 장소로서 기능했던 곳이라는 점. 네.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 봤었을 때 그 구도심하고 낙동강 그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단절된 또 어떤 도시를 갖다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땅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이제 원도심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 원도심을 갖다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이 단지를 갖다 어떻게 개발하느냐에 이제 달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역사, 지리, 경제 모든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중요한 개발인데 최근에 안동 역사부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어요. 교수님도 여기에 전문가로 함께 참석을 해서 토론에 임해 주셨는데 안동시의 기본계획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날 공청회에서도 일부 얘기를 했는데요. 네. 우선은 5층 전탑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이렇게 홀댓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복원을 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또 안동의 멋진 노을을 갖다 볼 수 있는 그 스카이 브릿지를 갖다 구성했다는 점, 그 임청각이라고 하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을 조금 더 사람들에게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갖다 만들었다고 하는 점. 네.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도심의 그 안동 역사가 들어섬으로써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피해를 봤던 그런 부분에 대한 회복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무엇보다도 그 단절된 도시를 갖다가 연계해주는 안을 갖다 발표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데 단지 좀 아쉬운 점은 그곳으로 사람들이 이제 집객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소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좀 모이는 뭔가 좀 구체적인 안을 내놨어야 됐다. 아쉬운 점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안동시의 기본 계획을 보면 컬처존, 액티브존, 리빙존 이렇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개발을 하겠다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공원에 집중되어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날도 여러분들이 너무 그 공원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라든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을 갖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뉴욕에는 센트럴 파크가 있고요. 네. 또 런던에는 하이드 파크가 있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이 이렇게 큰 도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이제 안동하고는 인구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그러한 공원이 지역의 허파이자 또 저희 전통고축에 보면은 앞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앞마당 같은 공간으로 여러 사람들의 모임의 장소이자 또 여러 가지 행사를 갖다 또는 이벤트를 갖다가 치를 수 있는 어떤 장소로서 기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공원들이 그 도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공원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집계시킬 수 있는 요소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시카고에 가시면은 이제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라고 2000년을 맞이해서 시카고에서 만든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시카고 미술관이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뉴욕의 하이라인 같은 경우는 휘트니 미술관이 또 인접해 있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집계시킬 수 있는 시설들과 공원이 같이 결합이 됐었을 때 저는 조금 더 시너지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안동 역사부지 활용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원도심을 일단 활성화시키고 재활을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될 텐데 그 중에 한 방안이 공원도 나왔던 건데요. 네. 그런 점에서 좀 좋은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참 어렵죠. 네. 그죠. 안동 역사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거의 10여 년 넘게 여러 전문가분들 또 공무원분들이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감히 뭐 또 안을 갖다가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게 어설플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그 문화시설이 그 원도심의 사람을 갖다 집기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아이들 아시는 그 가나자와 일본의 가나자와의 21세기 미술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는 뭐 인구가 50만 분이 안 되는데 그 미술관이 들어서면서 300만 개념 그 관광객들이 찾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또 뭐 국내에도 보면은 올 초에 이제 방문을 했던 의정부에 가시면은 이제 의정부 미술 도서관이 있는데 네. 의정부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50만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인구 중에 약간 0.5% 한 2만 3만 명 정도가 매일 그 도서관에 찾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동원을 예쁘게 조성을 하는 것 플러스해서 사람들을 집계시킬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할 텐데 그게 저는 우리 안동에서 본다고 하면은 도서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안동에 보면 서원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네. 현대판 서원을 하나 짓는 거죠. 현대판 도서관이라고 하는 게 네. 단지 공부만 하는 곳은 아니고 최근에 도서관은 지역의 현안을 갖다가 논의하고 토의하는 그런 장소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전시라든지 또는 사람들의 소통을 갖다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도서관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 도서관을 그냥 지으면 안 됩니다. 안동에도 시립도서관도 있고 도립도서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제가 만약 그런 결정권이 있다고 하면은 진짜 국내에서 가장 좋은 도서관을 갖다가 만들어서 안동 시민들의 어떤 시민력, 문화력을 갖다 키우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편안하게 도심으로 모일 수 있는 그런 그 시설이 조성이 된다고 하면은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도서관. 물론 뭐 맞습니다. 크기, 뭐 최다 이런 거는 기록이 깨지기 마련이니까 물론 맞습니다. 뭐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콘텐츠도 잘 채워 넣는 문화시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외국에도 이렇게 뭐 구역사부지 같이 갑자기 생겨난 유효부지를 잘 활용해서 성공한 사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벤치마킹할 사례가 있을까요? 저는 그날 그 발표를 들으면서 뉴욕의 하이라인이 그래도 좀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그 뉴욕의 하이라인 같은 경우는 그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요구를 했던 거고요. 네. 또 하이라인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모임이 자체적으로 조직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꾸준히 그 공원을 갖다가 가꾸고 또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원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냥 나물나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민들의 애착을 가지고선 그 공간을 갖다가 꾸미는 것이 그 하이라인의 성공 비결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 네. 또 하나 그 하이라인의 그 성공 비결 중에 하나는 그 도심 내에 있는 다른 시설들과의 연계라고 보여져요. 아까 말씀드렸던 뭐 히트니 미술관도 그렇고 뭐 첼시 마켓이라든지 그 라인 주변에 있는 시설들과 이 공원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을 가짐으로써 공원에 사람들이 모이고 그 공원에 모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심으로 유입이 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관찰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도 만약 공원으로 조성을 한다고 하면은 도심 내 시설들과의 연계, 길, 뭐 이런 것들을 잘 꾸민다라고 하면은 네. 원도심도 함께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편하게 여기저기 이동을 할 수 있으면 머무는 시간도 네. 늘어날 거고 찾는 사람도 늘어날 텐데요. 네. 근데 외국의 사례 말고 국내에서는 경의선 숲길 이게 성공적인 사례로 많이 거론이 되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지역과 수도권 이 차이가 클 것 같은데 이곳을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경의선도 비슷한 사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의선이 있었을 때는 그 철도 주변으로 해가지고 위치해 있던 그런 시설들은 사람들의 접근이 힘들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부분이 이제 공원으로 조성이 되면서 다른 지역
기업과의 접근이 굉장히 편해졌던 것 같아요. 철길 건너편에 있는 가게라든지 또는 그 건너편에 있는 뭐 식당이라든지 이런 시설들과요. 네. 그래서 이런 그 소형 그 공원이 최근에 유행이긴 하지만은 또 이 공원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결국은 연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경의선 그 숲들도 결국은 도심 내 시설들을 갖다 연결하는 그런 어떤 장점을 갖다가 최대한 부각을 시켜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례가 아닌가. 저는 안동 역사부지도 그런 측면은 충분히 저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동시는 지금 내년 2월까지 안동역 부지 기본 계획을 완성한다는 계획이잖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이 돼서 완성이 돼야 될 텐데 가장 주의해야 될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그 안동 시민들이 이 공간을 갖다 이용하는 주체로서 저는 다뤄졌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개발을 보면 이제 관광객을 우선시해야 되느냐 또는 그 지역민을 우선시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의견들이 갈라지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네. 저의 입장은 저는 내부인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시설은 관광객 외부인들도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그 내지인들 내부에 계시는 분들, 안동 시민들이 만족하고 좋아하는 공간을 갖다 우선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분들이 살고 있는 곳이니까요. 관광객들도 시민분들이 즐겁게 잘 살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 또 찾을 수 있으니 그 점을 좀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동대학교 한국문화산업전문대학원 정낙현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시사 이슈 함께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요한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최요한입니다. 오늘은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죠.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김건희 씨가 과거 겸임교수 지원서에 허위 경력, 가짜 수상 기록을 기재한 게 사실로 인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대선이 가까우니까 대선 관련된 뉴스가 쏟아지는 건 당연한데 오늘처럼 이렇게 김건희 씨 관련돼서 뉴스가 쏟아진 건 처음입니다. 아침부터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었는데요. 그렇죠. 일단은 그 과거 2007년 수원여자대학교에 제출한 교수 초빙 지원서에 일단 모 매체가 허위 경력과 가짜 수상 기록이 기재됐다고 보도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허위 경력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가짜 수상 기록에 대해서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짜 수상 기록에는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보도에 의하면 2002년 3월부터 3년 동안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기획이사로 재직했다고 적혀있지만 이게 해당 협회 2004년 6월에 설립된 걸로 확인됐고요. 예, 또 그러니까 2004년 8월에 서울 국제만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았다라고 적었지만 주최식 확인 결과 개명전 이름인 김명신 이름을 응모된 출품작은 없었던 걸로 확인됐고요. 또 수상 경력에 부풀린 의혹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일단 김건희 씨는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었다. 그것도 죄라면 죄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건 죄가 아니라 이게 사문서 위조인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선대위 측에서는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준석 대표는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서 공직자
후보가 공직자로서 출마한 상황에서 부인의 처신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거론 안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많은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인정한 거는 지금 수상 경력 인정을 했고 한국게임산업협회 기획팀 이사로 재직을 했다는 이거는요. 당시에 근무를 했던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에서는 기획팀하고 기획이사라는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일단 2002년부터 3년간 재직을 했다고 하는데 2004년에 세워진 거니까 이거는 허위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산업연합회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당시 그 시절에 게임산업연합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했던 최모 씨가 오늘 정확히 최승훈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2004년에 게임산업협회가 설립되면서 5년 동안 정치실장과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는데 김건희라는 분과 근무한 적은 물론이고 본 적도 없다. 그리고 김건희 씨가 그때 그 협회 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냈다라고 얘기하는데 애초에 말이 안 된다. 이러고 얘기하고 당시에 직원이 최대 4명이었고 게임산업협회도 초창기 직원 수가 10명 미만의 작은 조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자신이 기억하고 있고 이번에 제출한 이력서에 이 게임산업협회 명의의 재직증명서 첨부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최승훈 씨의 얘기예요. 제 자신과 협회 모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불명예라고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쪽은 사실 이게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론의 추이를 면밀하게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오늘 이 논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체 허위는 아니라고 이제 관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정당하게 재직증명서를 받아서 냈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이렇게 파장이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벌어진 일이고 오늘만 벌어진 일이 무지하게 많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내일 모레까지 어떻게 더 폭발력을 가지게 될런지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돋보이려는 욕심, 죄라면 죄. 말씀하신 것처럼 사문서 위조고요. 죄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욕심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도 다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재명 후보하고 부인 김혜경 씨 오늘 PCR 검사를 받았어요. 일정 전면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대구 경부 메타버스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에서 여기서 만난 당 관계자가 만나고 나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오늘 원래 현대경제연구원 방문 간담회 있고 코로나19 추가 접종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는데 한 당 관계자와 만났는데 물론 신체 접촉은 없었다라고 하고 1m 거리 내에서 목례하고 지나갔다고 하는데 나중에 코로나19 확진됐으니까 선제적으로 아예 코로나19 검사 받은 걸로 알려졌고요. 그래서 일정을 모두 전면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험한 상황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각 당에서는 후보들 중심으로 코로나19 특별히 방역에 신경 쓰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확진이 나면 정말 큰일 나는 거잖아요. 일정에 엄청난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와중에 긴급 성명을 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즉각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밝힌 거죠.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이런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핵심만 뽑아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긴급 성명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소상공인들, 피해받을 수밖에 없는 특별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의해서 정부가 지원해야 된다라고 각별히 힘주어서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순발력 부분에는 이재명 후보가 특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거 보면서 느꼈네요. 빨리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뭔가 이슈화 시키는 것 같은데요. 대장동 특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변종만 올렸는데 드디어 본격 궤도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앞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사망하고 나서
이 특검 논의 불이 붙는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원내수석 대표 말로는 몇 가지 쟁점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든 야든 지금 특검을 피할 수 없다. 이게 서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특검 회상을 해야 되지 않나. 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 네. 그런데 이렇게 발언하게 된 것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서로 간에 빨리 특검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후보가 특검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을 제기하니까 양 당도 뭐 이게,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뭐냐면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입법에 따른 특검 도입이 아니라 상설 특검을 하자. 네. 그러니까 수사 착수까지 오랜 시간이 예상되는 입법보다는 상설 특검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상설 특검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의 셈법이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현행법상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과반을 여당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야당은 당연히 이 부분에서는 못 받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은 진행될 것인데 이것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입법을 통해서 특검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상설 특검으로 가게 될 것인지 이 부분은 또 협의를 통해서 진행되지만 이것 때문에 또 협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특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을 했지만 이게 동상이몽이에요.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 대장동 특검을 묻기 위해서 전두환 대통령 성과에 대해 언급을 한 거다. 정략적인 발언이었다. 이런 또 의견이 많이 나와서요. 이것도 좀 짚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가 공과과를 따지면서 이제 전두환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뭐 사람에 따라서 다 공도 있고 과거도 있고 다 그런 건데 사실 정치인에게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그런 이제 과거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가 가장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가장 해명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도 하나이고요. 이 부분은 근데 좀 잦아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부모님들은 이 학원 방역 패스, 청소년들의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학원 단체 협의체를 만들어서 학원 방역 패스 적용 계획과 관련해서 이 개선 방안 마련하기로 했다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사실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학교보다 학원을 더 많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12월 말쯤 되면 이제 방학이 들어가고 그거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학원 방역 패스 적용 이야기가 나니까 학부모들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지금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들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일단 간담회를 열었어요. 네. 그래서 방역 패스 관련돼서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로까지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가급적 이달 안으로 방역 패스 적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면서 소아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내년 2월 1일부터 학원 등에다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고 이 계획대로라면 이제 만 12세부터 17세 청소년들은 내년 2월부터 백신을 접종하지 않거나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없을 경우 학원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은 이제 서로 간에 추진 방안을 논의한 거니까 적용 개선 방안이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니까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또 학부모들의 의견이 또 갈릴 수도 있고요. 이건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건 자율 접종이 아니라 강제 접종이다 얘기 나와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연기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19 그러니까 이번에 변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그것도. 워낙에 확산세가 지금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따라서 또 개선 방안도 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잠깐 살펴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이브실드를 위탁 생산한다고요? 뭐 자랑스러운 거일 수도 있고 빨리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부실드라는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생산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게 네. 항체 복합제와 면역 항암제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이고요. 당장 이렇게 뭐 계약금도 뭐 3억 8천만 달러 규모로 증가해서 된다라고 하니까 돈 버는 것도 좋지만 빨리 만들어져서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돈이 아니라 예.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좀 가야 될 텐데 싶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환 시사평론가였습니다.